박상병의 이슈펀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팟 오늘이 두 번째 시간 박상병의 이슈펀치. 이슈를 찾아서 강력한 펀치로 한 방 날리는 박상병의 이슈펀치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얼굴이 나갑니다. 지난주에 약속을 드렸는데 제 옆에 지금 이상희 교수님이 있는데 비주얼 담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자, 한번 보입시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네. 사실 이게 제 얼굴이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술값 외상도 좀 있고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들이 그 천지파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니 해야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교수님 지난주에 우리가 첫 방송 그때는 화면이 안 나가고 목소리만 나갔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굴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밖에 나가서 사실 저는 이거 방송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까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팝 방송은 처음이고 더더욱이 이제 또 우리 이상희 교수님과 같이 하니까 물론 화면은 안 나갔습니다만은 어땠을까 싶었는데 은근히 들만 하더라. 진짜 화요일 날 퇴근 시간만큼은 확실하겠더라라고 얘기해서 이상희 교수님에게 특별하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박상민 박사님한테 감사해야죠. 네, 우리는 이렇게 다정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저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박상민 박사의 졸기입니다. 세상에 네, 이런 사실을 또 공공연하게 방송을 통해서 자, 이 교수님. 자, 오늘은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핫한 인물이 황교안 전 총리인데 오늘 드디어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참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아, 네. 이분이 지금 왜 이러나 싶어서.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반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기대감이 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자산을 더 확대시키고 네. 또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뭐가 나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야, 그렇게 가버리면 또 친박 그렇죠. 결국은 이 프레임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찬반 양론이 많은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를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칫 평가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을 폄하시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네. 또 어떤 편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한 사람에 대해서. 네, 네. 우리 이제 이런 얘기부터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정치인의 착각, 자기당차 이걸 이제 어떻게 푸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에 눈이 펑펑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뛰어노는 강아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저렇게 뛰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강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 네. 그런데 사실상 그 강아지가 정말 눈이 와서 즐거워서 뛰어노는지 아니면은 발이 시려워서 뛰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즐거워서 찌겠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강아지가 발이 시려워서 뛴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뭐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통계, 관념, 습관, 그런 길들여진 어떤 관습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아지가 즐거워서 뛰겠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강아지가 이야기 안 하는데. 사실은 발이 시릴 수도 있다. 그럼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 입당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서 이제 꼭 그 표현 자체가 제가 조금 좀 거칠은 어떤 강아지 표현을 했는데 절대 뭐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겁니다. 괜찮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인지도가 1등 아니겠습니까? 네. 1등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말 전 국민이 나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구나. 보수 통합에 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 1위라는 숫자가 정말 충성도에 관련된 1위인지 아니면은 그냥 인지도 이름을 아니까 황교안 많이 들어봤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했으니까 그 가벼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존재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선택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생각만큼 큰 반향은 없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이제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는 입당 후에 바로 전당대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어떤 역사를 쓰는 거죠. 입당과 동시에 당원을 자격증을 땅과 동시에 당대표가 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는 그것이 아니라 입당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 경선을 쭉 지켜보면서 자기 세를 만들다가 출마하지 않고 대선 때 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 또는 시나리오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무슨 생각 입당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다가 결국은 정치 못하겠다
던질 거야 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시나리오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봐요? 세 번째 마지막 시나리오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2의 반기문이 되는 시나리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보수 네. 개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반기문 총장의 출마 번복. 그렇죠. 이 부분이었고 엄청 분위기 좋다가 막상 뛰어보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은 똑같다고 볼 수가 없지만은 한국당 같은 경우 굉장히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 카드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당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뭐 오히려 차라리 뭐 체제가 간단하게 정리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보수를 지지하고 이런 어떤 중도 쪽에 회귀되어 있는 좀 경선에 있는 이런 분들이 보수 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좀 안 좋은 일이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100% 가운데 80%는 그걸로 봐야 되겠죠. 전당대에 뭐 출마할 것이다. 당권 아니면은 지금 나올 이유가 지금이 없다. 찬스인데 네, 지금 찬스다. 공천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적으로 발달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뻔뻔짓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뻔뻔한 짓이요? 뻔뻔짓. 펌프질. 네, 푸시를 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제가 이 축구 때문에 입안이 뻥뻥 뚫려 있어서 네. 아파서 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저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축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입에 상처 많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축구 아니면 못 삽니다.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펌프질을 주변에서 했을 것이다. 주변에서 네. 푸시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것이 뭐 어느 쪽의 국회의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국회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자 여러분들이 듣기 거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은요 국가가 망하든 흥하든 별 관심 없습니다. 자기 공천만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저 사람을 잡아야만이 내가 자기의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개파를 만드는 것이고 주를 만드는 것이고 정치를 피폐화시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를 부추겨서 당권을 도전시키게 만들면은 당권을 확보하게 되면은 본인의 공천은 그대로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당신 당대표들한테 도와줬는데 나를 그럴 수 있어? 챙겨야지. 그렇죠. 박사님 생각을 보십시오. 박사님께서도 정치에 오래 평론 활동하셨습니다만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 관료거든요. 그렇죠. 정치 공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공학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현실 정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잘 아는 그렇겠죠. 거죠. 네. 그래서 유불리를 따져서 황교안 전 총리를 푸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권 출마를 위한 입당 조치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앞서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는 좀 지켜보려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입당을 했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에이 몰라, 아예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웃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예상하기 어렵고 그렇죠. 일단은 입당했으면은 전당에 났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에 나서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전당대회는 그러면은 친박이냐 비박이냐 또 이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 지금 혁신을 위해서 혁신 비대위를 꾸렸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혁신을 통해서 더 큰 보수 야당을 거듭나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에서 당권 싸움을 또 친박 대 비박 싸움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고백하건데 2016년도에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셨죠. 대변인을 했었는데 그 네. 후로 탈당을 하고 지금 무당제 상태인데 대변인을 한 달밖에 못했어요. 단 한 번도 논평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됐나 봅니다. 뺀지를 당했죠. 그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속으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저는 사실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과 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걸 공학적이든 아니면 정서적이든 간에 이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를 해서 당 대표에 나간다 그러면은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 헬게이트.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일단 수면하에 잠재져 있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개판 논쟁이 한국당의 분열을 가중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정말 적대시해야 될 그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수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개파에 대한 색깔 이것이 황 총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개파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박 벌써 언론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때 법무부 장관, 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등을 그렇죠. 지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황 전 총리가 당권 출마를 하게 되면 이건 반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칙이다. 자, 왜냐 그러면 왜 반칙이냐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반칙이라 그러면 게임의 룰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반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반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 좀 그렇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또 반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것이 시장 경제로 이야기하면 상도덕에 대한 얘기겠죠. 음. 정치는 상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는 상도도 없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난 반칙이라 보는 거죠. 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렇죠. 숟가락만 챙기는 아니요, 겁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권 뺏긴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네, 네. 그에 대한 핵심 요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렇죠. 사태였습니다. 국정농단이었죠. 여기에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상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핵심 브레인이에요. 뭐 책임자였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요. 여기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더라도 공동과 연대에 대한 책임이 아니, 있는 그건 아니죠. 관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인데 관여 안 그렇죠. 했다고 얘기하면 안 국무총리 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렇죠. 네. 아무런 잘못이 없다 네. 하더라도 네. 관여 안 여기- 했으면 총리가 아니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런 조선시대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직언을 해가 죽을지언정 직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김초선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다섯 임금을 섬긴 김초선이가 연산군한테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직언 한마디 하고 혓바닥 잘리고 창작 삐져나오고 급기야는 호랑이 무기로 자기 시체가 던져졌습니다. 뭐 만약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면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죠. 국무총리로서의 자질도 없는 거죠. 그거는. 자질도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않을 저는 좀 겁니다. 부정적으로 본다. 네. 그래서 난 반칙이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한 어떤 잘못이 있다 없다 그런 점에서 반칙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에 뜻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비가 왈가불가하는 상태고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군 이런 국가적 논쟁이 시급한 시기에 핵심적 이해 당사자들은 좀 수면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론에 대한 부분이고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요. 한동안은 대통령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존재적 가치, 책임의 막중함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현실 정치로 나온다는 것은 이걸 무시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좀 참았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년 총선, 내년 이맘때쯤 돼서 정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를 다시 재확립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선대위원장을 맡든가 아니면은 출마하는 후보들한테 연설해 준다든가 찬조해 준다든가 협력을 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소프트 랜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갑자기 당권이 눈앞에 목전에 드는 상황에서 이익에 대한 결사대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실은요 황교안 전 총리가 우리 천지 파보고 난 다음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아닌 것 같으네 하면서 발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 들어보니까 자,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만약 그래 박 박사님 의원들 그거 되면 저는 좋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사실이고 다행히 개판 논쟁이 정말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 걸 알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지자들이 좋아한다라는 생각인데 이런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전라도 전주에서 30리 떨어진 마을에 최만출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네. 그 사람이 조씨 부인을 일찍 세상을 떠버리고 죄치를 받아들였어요. 배씨 부인을. 네. 그 딸이 콩지입니다. 그 들어온 죄치가 배씨고 네. 그 배씨라는 여자는 팥지라는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팥지 엄마 배씨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모는 무조건 나쁜가라고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팥지 엄마가 팥지에 손을 잡고 낯선 동네에 탁 들어올 때 그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네. 얼마나 겁이 났겠냐고. 그리고 콩지 엄마의 새엄마 대신 노릇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크단 말이죠. 그런데 팥지 엄마는 본인의 심정은 아무 관계도 없이 본인은 나쁜 사람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박사님 이미지 화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팥지 엄마가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건을 쳐야 돼요. 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모멘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는 한 팥지 엄마는 유구장창 네. 주구장창 네.
계속해서 그냥 뭐 나쁜 이미지 놈들. 메이킹하면 쉽게 알아들 텐데 그렇죠. 뭐 콩쥐 바지까지 해서 예, 동화 얘기까지 나와서 이게 이제 팟캐스트니까 네. 말 또 많이 해도 알겠습니다.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은 아무 관계 없이 이미지 화석화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뜨리려고 그러면 좋습니다. 본인이 모멘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 보수를 해서 희생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 때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에 입당을 해서 뭔가 이 당을 위해서 또 더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당대표 경선에 나서가지고 그렇죠. 진짜 된다고 할 분들 그럼요. 그럼 이 정당이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그게 예의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당내에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운명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다 또 강성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친박계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을 접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반대하는 또는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박은 아닙니다만은 비박계 중에서도 좀 비주로 잔류파 아닙니까? 심재철 의원 그동안 뭐 했느냐? 그렇죠. 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우택 의원은 친박입니다. 도로 새누리당 되겠네, 친박당 되겠네 이런 얘기예요. 또 홍문종 의원은 친박계 대표적인 대표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도 친박 의원들 다 동의하지 않을 거요. 친박계가 브레이크를 그리는 것도 뭐예요?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한데. 전형적인 정치의 이중성이죠. 이중성이다. 친박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각각 세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가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걸 카테고리를 이용하겠지만은 이것이 본인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원내대표 했고 당대표가 목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그동안 당대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출마 선언도 했죠. 예, 출마 선언도 돈도 네. 얼마 많이 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겠죠. 쉽게 네.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본전을 누가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시큰 솥에다가 물 안 치고 살 씻고 다 밥 지으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장작불을 다 빼가지고 다른 데 가져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좀 반대하는 게 있는구나. 그렇죠. 이게 정치가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것이 내한테 잘하면 무조건 아군인 것이고 내한테 불리하면 적군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친박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 헤게모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뭐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죠. 홍문정 의원도 마찬가지죠. 홍문정 의원은 친박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친박에 대해서 강한 변호를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직설적인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상하겠죠. 자존심. 왜 자존심 상하냐 그러면은 자 천하의 황교안 전 총리를 할지라도 친박 계파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또는 당권을 하고 싶다 친박을 등에오고 싶다 그러면 사전 자기가 의논을 해야죠. 의논도 없이 그냥 그렇죠. 친박의 대표.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2, 3개월 전부터 황교안 전 총리가 홍문정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밥 먹읍시다. 네,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친박을 다시 한번 키워봅시다. 그런 거 이야기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 거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 보죠. 왜냐하면 홍문종 의원의 스타일은 잘은 모릅니다만 사전에 교류가 있었고 소통을 했고 협의했다 그러면 저는 레토릭이 안 나옵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네요. 네. 문정 의원은. 레토릭이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게이트 혹시 이 하죠. 교수님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홍문정 의원이 처음에 약간의 비틀면서 몸값을 좀 올려주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런 효과도 있겠죠. 자, 내가 지키는 이 문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지분이라는 겁니다. 이 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등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은 본인은 화가 나고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정치력에 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박 박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덕목을 3가지 덕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비롯해 역량, 시대적 가치 정신, 그다음에 행운.
이 세 가지가 돼야 리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루투라는 게. 과연 그러면 이 비루투에 대해서 우리 황교안 전 총리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전문적 역량이 아닙니다. 정치적 역량.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죠. 그렇죠.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내 편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부터 지금 삐끗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루투에서. 뭐냐 그러면 내가 친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친박의 핵심 멤버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반발하는 이게 그냥 액션이라 보기에는 좀 힘든 겁니다. 이걸 달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딜을 해줘야 되죠. 황교안이가. 황교안 전 총리. 사실 메시지군요. 그렇죠. 친박의 지지를 받으려면 나한테 와라. 또 하나 그 역량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걸 SBS에 특종을 줬어요. 이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기본적인 1, 2, 3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한 부분들은 특종감이죠. 그럼 언론들이 여기에 얼마나만큼 예민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언론에 특종을 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기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전화기 다 끊어버렸대요. 전화 안 받았대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참 정치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쉽지 않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이후의 시나리오를 들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천지파 박성명의 이슈펀치는 특정 정당, 특정에 대한 호불호를 절대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국민의 시선에서 중도의 눈에서 날카롭게 핵펀치를 날리는 방송 팟캐스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의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이후의 정치 행보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렇죠. 참신성. 그렇죠. 이보다 더 참신한 사람이 없죠. 정치는 처음인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 분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온화하죠. 안정감이 있죠. 그 다음에 사실상 그것을 이제 거부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탄핵 전국의 그 어수선한 국정에 대해서 뭔가 좀 중심을 잡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대안으로 도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런 점에서는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현실 정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대목이죠. 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인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당을 안정화시키고 보수의 외연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호불호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쪽이 한 쪽이 있죠. 굉장히 반가워하는 쪽이 민주당이죠.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밖으로 표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엄청 좋아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분석 통해서 아시는 거 아니면 전화를? 이거는 정치권에 있으면 그냥 뭐 체득하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자칫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문의 제2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민주당이 좋아하죠. 우리가 뭐 손자범법을 굳이 안 가더라도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뭡니까? 자중질환 아닙니까? 그렇죠. 자중질환인데 지금 벌써부터 자중질환에 대한 뭐 연기가 소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 나아가서 잘하면은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다음 총선 때 도로 그럼요. 탄핵 전국이 되겠네. 기가 막히는 게요. 네. 기가 막히는 게 양대 정당이 거대 양당이 대립될 때는 중간에 회색 지대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이것이 선거의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다운스의 중도 누가 법칙. 중도를 견인하느냐. 이게 다운스의 중도 법칙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기정사실을 본다 그러면 외연 확장이 선거에 대해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 외연 확장이 되겠냐고요. 안 되니까. 오히려 여기서 남북평화 모드 그다음에 시장 경제까지 같이 합치자 그러면 중도화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죠. 진보 쪽으로.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제 같은 뭐 미소를 모르는 확 사람도 이 어서 계산이, 오시라고. 이 계산이 나오는데 뭐 다른 전문가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다운스의 중도화 법칙이에요. 그럼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 당원들이라든가 보수층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의 냉철한 인식을 갖고 파악을 하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는 게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진입을 하니까 정의당에서 격하게 환영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따지면 와닿았습니다. 와닿았는데 이번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또 서서 입당한다고 하니까 또 민주당에서도 격하게 환영하는 참 이렇게 해서 이 민주당은 아마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얘기하면서 사실 위기라고 봤는데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강점 중 하나가 앞서 우리가 참신성을 한번 짚어보고 이건 확실히 참신성 분명히 있다. 이것이 반드시 좋은 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비교 위에 있다. 또 하나가 지금 보수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보수 재건할 수 있는 거는 가치나 깃발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구나 다 없습니다. 마침 이 시점에 보수 재건의 구심제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또 강점이죠. 이 참심성이라는 데에서는 이렇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어왔고 들어오지 않고 이것은 이제 가장 쉽게 참신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참신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습니다. 사람이 오래되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이 아직까지도 굉장한 이미지에서 좋다. 또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쓸만하다. 이러면 그 참신성이 있는 거예요. 참신성이 있는 건데 이제 다만 황교안 전 총리의 참신성이라 그러면은 현실 정치에 발현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괴멸상태 아닙니까? 괴멸상태고 거의 다 지금 우리가 49도 51의 구도를 늘 봤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59, 49, 51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한국당이 20% 초중반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산술로 따지면 20% 이상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보로 갔든지 중도에 남아 있든지 간에 네. 이 20%를 회귀시키는 것이 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20%가 왜 떨어져 나가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부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형법상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지 잘 못했다. 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떠나간 거죠. 그래서 그 연장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 깎고 절로 가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거기에 연대적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신성까지는 좋았는데 참신성 그 이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그 그림자가 크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연장을 참신성에 더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게 외연 확장성 안 된다. 그게 외연 확장성 아닙니다. 외연 확장성이 있다. 그 그림자에 그렇구나. 굉장히 들여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는 기자들이 물으면 많은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기자들은 끊임없이 물을 겁니다. 그래.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림자에 대한 부분, 탄핵에 대한 부분, 공동 책임에 대한 부분 물을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겠죠. 자, 황 전 총리께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침박 우르르. 그 말은 그죠? 그럴까요? 예.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못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역사에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 가지고 과연 그 사람에 대한 명확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당으로부터도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답변이 궁하면은 나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답변에 자신 있을 때 나와야 되고. 황교안 전 총리는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 명확한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예.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어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과 같이 가겠죠. 그러면서 정면도를 파괴했죠.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참신성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재건의 구심체가 되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수의 구심점은요. 일단 자기 집안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갔던 20%가 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예를 들어서 당권에 출마하고 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지지도 변화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좀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뭔가 좋은 조짐이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것인데 지지도는 좀 이상한 것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황교안 다음 전 총리 탈락되겠죠. 되게 지지할 것 같은데요. 예. 황교안 전 총리 지지율 드디어 35% 등장. 자, 이것이 대세다. 대세다. 예.
한국당 망하는 겁니다. 그게 위장 지지거든. 혹시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황교안 전 총리의 내공이 빛을 발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는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 화석합니다. 이 부분을 깰 수 있는 뭔가의 계기가 없으면은 그 이미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최고의 강점을 참신성과 보수 재건에 있어서 구심차 역할을 잡았는데 분명히 그 점은 있긴 합니다만은 한계가 워낙 크다. 이마저도. 그렇죠. 그러면은 단점은 굉장히 많은데 강점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좀 더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좀 부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러내고 한번 약점 한번 짚어보죠. 그러면 약점도 많은데 몇 가지만 짚어보면은 저는 가장 큰 약점은 정치력이 이제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더더욱이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치력이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정치를 모른다가 아니라 정치를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가치나 또는 사람들이나 더더욱이 자신의 영향을 맞출 수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검증이 안 된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휘둘려서 소진 아웃. 그야말로 그 게임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도 결국은 정치에 검증이 안 됐다. 정치력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펀치 아닙니까? 펀치를 많이 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냥 KO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아픈 메가 엄청나게 많죠. 송곳으로 찔기도 하고 찔기도 등대에서 칼로 하겠지. 휘두르기도 하고 이런 게 정치바다가 아닙니까? 그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제가 몇 년 전 실수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아깝게 2,000표 실수로 출마하셨습니다. 네, 실수로 출마했는데 2,000표로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뭐 나르샤 2,000표로 떨어졌어요? 예, 예. 오 실수가 아니네요. 서울에서 2,000표를 했으니까 가장 근소한 차로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졌네요. 지난 선거에서 네. 제가 뭐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너는 이제부터 삼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 그 자체가 인류가 아니고 삼류라고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도하고 고고하게 생각하고 살 생각은 아예 말아라. 어떤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양아치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또 학자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훈장이 되기도 해야 되고 천의 얼굴 만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제가 직접 선거운동 하니까 그 말이 딱 떠들어 맞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같은 얼굴 가지고 계속 그 유권자를 대한다 그러면 그 유권자가 눈높이로 다가오겠습니까? 전혀 안 오죠. 정말 시장에 난전 할머니한테 잡으면 시장 할머니 입장에서 앉아서 같이 꿇어 앉아서 손을 잡아줘야 되고, 네. 그죠? 그런 어떤 되게 희생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관료로 전통 관료로 법무부 장관도 했고 전 총리 했고 뭐 흑수저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력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대선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헤게모니가 발생해야 하겠느냐. 그렇겠죠. 그걸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겠느냐. 본인은 그냥 도도하게 방 안에 앉아있으면 되는 당대표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2의 이회창 사태를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지금의 당대표는요. 국회보다 더 험한 구덩이를 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개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개파 수장 측근 정도.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성도 예. 있습니다. 아마 예. 기껏해서 진박 수장이 되지 예. 더 큰 정치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도 그 대목에서 나오는데 또 하나의 이제 약점은 저는 이 대목을 제일 큰 약점으로 보는데 황교안 전 총리도 결국은 지금은 친박계를 업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은 본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차피 구도는 도로 새누리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로 친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프레임은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속으로 웃을 것이다. 그렇죠. 어쩌면 또 중도는 완전히 이분계에 접을 것이다.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은 결국은 총선이라든지 앞으로 대선에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 대목에 관해서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다시 우리 정당에 친박 비박은 없다. 나는 친박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분명한 선에서 입장을 정리해야만이 우군화시킬 수가 있죠. 어정쩡한 사태보다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뭐 항거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황교안 전 총리가 그렇게 말한다. 네, 그렇게 아,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크게 보수에 대한 재활, 또 보수의 부활, 그 다음에 대권에 대한 부분 이건 그만큼 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이거 쫓다가 큰 그림을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책임 당원의 약 한 22%가 TK 쪽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치중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한 22%가 아니고 투표율 즉 투표에 대한 충성도를 보면은 과반수 이상이 TK입니다. 그렇겠죠. TK죠. TK 쪽의 정서라는 것이 보수에 대한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정국에 대해서 여기에 보는 시각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의 편을 들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공학적으로. 그러면 당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는 운명적으로 친박계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욱이 지역적으로 말하면은 TK 정서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잘하면은 당 대표나 개파수장까지는 갈 수가 있겠으나 거기서 끝이다. 그렇죠.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소탄 있다는 대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겁니다. 또 하나가 좀 약점이 황교안 전 총리의 이력을 보면은요.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1957년 4월생이에요. 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1970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 1981년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을 법대 졸업을 했고요. 2000년에 대검 공안과장을 했습니다. 공안통이에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법무장관을 하면서도 이석기 사건이라든지 통일당 해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무총리 등등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안검사 출신의 정치인한테 맡긴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그거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넣었겠죠.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례가 없죠. 전례가 없는 거죠. 그럼요. 전례가 없죠. 일단 공안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 그 경력이 가지는 상징성만 하더라도 공론이 약간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뭐 대통령 두 번째 먼저 당 대표가 되면 당대표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겠죠. 전통적인 보수로 회귀 또는 쉽게 이제 시체말로 이야기하면 꼴보수의 회귀 이런 걸로 여당 쪽 진보 쪽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안검사죠.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안검사 출신들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기술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기술자에 불과한 건데 기술자가 경영을 하게 되면은 그 경영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치의 최전선 전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막아내야 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재기할 수 있겠느냐,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뭐 떨어져 나간 지지층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달라진 모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네네. 그 달라진 모습이 뭐겠느냐. 레드 컴플렉스 사회 가지고 진보의 보수의 아주 구시대적인 이념 논쟁에 아직까지 매몰돼 있다든가, 안 그러면 그 실데없는 평화 논쟁에 빠져 있다든가. 지금 5.18 세월호 5.18 광주 민주화 사태에서 그 임명하는 그 사람들의 몇몇 진상규명위원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도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념적 구도에서 자꾸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네. 이런 구도를 연상시키는 사람이 계속 당을 이끌고 가고 설사 그렇다더라도 자꾸 전면에 내세우고 색깔을 간판을 그렇게 바꾸게 된다 그러면은 떠났던 사람이 왜 떠났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겠냐고요. 그러면 20%에서 초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를 본다 그러면 한국당의 미래는 군소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역정당.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황교안 전 총장은 인연이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의 시선으로 황교안 총리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저는 포항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굳이 묻지 않는 것까지도 답변을 하시는군요. 네, 자. 지금 우리는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의 가능성을 함께 진솔하게 또 편견 없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고 당 대표에 출마했고 또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2달 이상을 지켜왔던 김병준 비대위 체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 체제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한 일은 뭐가 될까요?
비대위 체제가요.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인데 정말 당의 비상 시기에 그것을 관리 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위에 대해서 좀 환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대위 되면은 뭐가 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거는데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걸 혁신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냐 그러면은 당이라는 조직은요 기본적으로 계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력을 넘어서는 변혁과 혁신은 근본적으로 좀 힘들게 돼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김병준 위원장이 저쪽 진보 진영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 비대위원장으로 상징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걸 어떤 것을 뭘 변화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상 기대를 걸지 않았던 거예요.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바가 없다. 그냥 저는요 좀 기대를 했던 것이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더 큰 보수 정당, 진보적인 보수 정당을 거듭나기를 기대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는데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돼버리면 김병준 비대위의 성과는 황교안 전 총리를 당 대표로 만들어내. 그냥 관리했으니까 좀 수고했다 이거죠. 그 정도 네 역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염려하고 나오는 게 지금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당권 출마의 가능성을 자꾸 회자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행계 없느냐 있다 이거죠. 뭐냐 그러면은 뭐 조강특위를 통해서 지금 뭐 수습계 방식의 조직위원장을 젊은 사람들로 뭐 몇몇 일신시켜서 뽑는다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당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원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뒤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김병준 위원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일시 덮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친박의 눈에서 본다 그러면은 김병준 위원장은 정말 참 보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친박의 지원을 등에 업고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 비대위원장이 했는 부분들은 폐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장르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 진화가 아니라 진짜로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하, 네, 그럴 수가 있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나마도 다 그 자체가 뒤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닌 말로 김병준 위원장이 친박을 가지고 등에 업고 비대위원장 했다면 또 이야기 다르겠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정말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랬는데 좀 아쉬운데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왜 그 질문을 안 해?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할 텐데 황교안 전 총리가 드디어 전당대 출마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지분이 많다면서요. 예. 그러면 뭐 당선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반반 정도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무튼 유리합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은 황교안이냐 아니냐로 결론이 난다고 저는 볼 때 그렇죠. 만약 된다고 치면은 됐습니다. 그럼 당을 전체적으로 이전에 새누리당으로 회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의 이른바 개혁파들 또는 비박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갈까요? 아니면은 떨어져 놓을까요? 끝까지 보겠죠. 끝까지 보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크게 보자 그러면은 다당제 구도가 당분간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뭐냐 그러면 바른당이라든가 네. 중심지대 그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 통합 차원에서 한국당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그러나 도로 침박이 되어갖고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먹는다 그러면 통합 자체가 힘들어지겠죠. 그건 안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당제 구도가 당분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쪽에서 바른미래당으로 혹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총선을 임박해서 끝까지 보고 있다가 정말 이거는 공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뭐 당의 미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그럼 건전 보수 쪽으로 개혁 보수 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걸로 해서 바른당의 몸집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내가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라. 깃발을 거기서 다시 댈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다. 정치가 재밌다는 겁니다. 그게 죽어도 완전히 죽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 체제로 자유한국당의 리더 체제가 구축이 되면은 거기서 이른바 혁신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유승민 전 대표 손을 잡고 다당 체제를 구축을 통해서 내년 총선 돌파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요, 박사님.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서 본다 그러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에 대한 경쟁, 이 어마무시한 경쟁 구도를 어떻게 본인이 화합시켜내길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친박을 다 주게 되면 비박이 울고
그렇다고 인적 쇄신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비박이 반발할 것이고 하자면은 친박이 울고 이에 대한 아주 솔로몬의 지혜 같은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 가치로 외연 확장성이 있는 사람 그걸로 통해서 당의 간판과 당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지지자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쉽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깃발 아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분기탱천해서 그러고 일신해서 저 깃발을 쫓아가겠습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깃발을 믿어주면은 그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깃발 자체가 의심의 눈치로 볼 수밖에 없는 깃발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변한들 그 깃발이 안 변하는데 그 지지자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자, 지금 우리가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단순히 한 개인의 입당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전체의 문제죠. 대한민국 제1야당 그럼. 보수 전체의 문제가 직결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따로 준비했던 것이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돼서 어떻게든 당을 이끌어 나간다 칩시다. 대선 주자까지 가는 데는 결정적인 한계가 많을 것이다. 중에서 제일 큰 한계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앞에 혁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얘기는 중도파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대선에서 실패한 건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이 된다 그러면 대권 후보도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혹시 보통 우리가 보수 정당 말하면은 당 대표하고 대선 주자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권 대권 그럼 이 정당은 다 같이 다 당 대표도 하고 분리인데 다 하고 이렇게. 굉장히 뭐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하나를 갖고 싶으면 열을 갖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한국당의 체제, 당헌 당규상 뭐 이런 부분이 당권 대권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게 됐기 때문에 결국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대권까지 가는 가장 유일한 통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권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권을 먹는다 그러면 대권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대해서 그 헤게모니가 황 전 총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포진해 있던 세력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지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감히 누가 넘겨다 볼 그런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아마 견고성을 가져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대권을 도전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 이 가능성은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지금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사건 사고가 발생하든가 아니면 남북 문제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황교안 전 총리가 외인 확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실수가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구도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가면은 희망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비끄러지면은 기회가 있다.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이 되는 상황이고 뭔가 뭐 지금 말기제 현상이 나타난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냐? 남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도 자체가 자, 대한민국에는 이제 전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만큼 큰 성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요. 내 가게가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하세요라는 건데. 그렇죠. DMZ의 지표가 다 폭발됐습니다. 이게요. 이게 이념 전쟁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당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중도에 있는 다운세 중도에 붙이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깃발을 들고 옛날에 이념된 논쟁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는 그 깃발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쟁이 없다는데 이 깃발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TK 정서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자칫 큰 딜레마가 되겠어요. 딜레마가 되죠. 그 자체가 그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탄 대세. 그래서 그게 딜레마가 된다는 말씀. 대권을 대선까지 볼 때에는 대권을 물고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황교안 전 총리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안 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 이번에 출마합니까? 안 할 겁니다. 안 합니까? 네, 저는 안 한다 봅니다. 왜요? 제가 감히 단언하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는 첫째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둘째 싸움을 할 줄 압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지지도를 결속시켜 나가는 것은 지금 밥이 썰 익었는데 밥죽을 미리 뜨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본인은 어느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냐?
지금 남북 문제, 현 정부의 결정적 실수, 그리고 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내분 갈등 상황 이것이 좀 더 무르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마솥에 밥이 더 익어져야 되지. 서그린 상태에서 가마솥을 열게 되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홍카콜라라든가 본인의 인내력은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지금 뚜껑 안 열죠. 그 뚜껑 언제쯤 열까요? 그래서 저는 총선 때? 총선에 임박해서 뚜껑을 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안 그러면은 대선에 임박해서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하고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은 함께 같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는 거 아니고 일종의 수레바퀴 역할을 하겠죠. 수레바퀴. 역할을 하는데 절대적 견제 세력으로 홍 대표는 아마 자리할 겁니다. 절대적 견제 세력.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은 대항마로. 그렇죠. 반황파, 예. 친황파에 대해서 지금은 본인이 여기 시대 정신에 자기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주 좀 예의주시하게 봤는데요. 네. 첫째, 당내에 대한 문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토릭을 쭉 보면은.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렇죠. 역할을 많이. 그게 그 큰 그림 자체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대선 주자로서 나온다. 뭐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설익은 밥을 그래서 터질 당 대표 않는다는 경선에 가가지고 내가 좀더 황교안 전 총리하고 싸우란 말이야. 대단히 지략적인 사람이라는 안 겁니다. 한다. 대단히 지략적.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지 화석화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지 자체를 깨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지금 그 자체가 다 깨졌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서지 않으면은 저는 안 뭐 나온다고 당내에서는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나설 경우에는 비박교에서 누구 대표주자. 그렇죠. 친박 진짜 비박 싸움 되는군요. 그러니까 진박 비박이죠. 네. 구도삼이라는 자,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우리 교수님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입당을 합니다. 좀 더 크게 봅시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구심체고 보수의 진화를 준비해야 할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은 희망이다 절망이다. 반망이다. 그것도 뭐죠? 반망? 흰방. 우리 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화끈하게. 이게 좀 얍삽하다는 것이 이익에 쫓아서 정치 하셨다 그랬군요. 그래서 얍삽한 네. 말이 아니고요. 이걸 참 절망이라 볼 수도 없고 왜냐 그러면은 절망이라 하기에는 뭔가 보수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새끼손가락이든 엄지손가락이든 같이 합친다는 측면에서 절망이라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희망이라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단지 저는 이제 바라고 싶은 게 당을 사랑하시는 한국당의 지지층들이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 냉정한 판단. 단지 정치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과 감성, 정서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 또 그러한 전체를 밟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희망도 절망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 네. 자,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와서 내린 결론은 아직은 희망이다 또는 절망이다고 단언하지 말자.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도 보고 또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절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반으로 보자. 반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많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황교안 전 총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은 이걸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박선명의 이슈 펀치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